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과 내일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20도 후반까지 오르는 고온 현상이 예고됐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 건조 현상이 더 심해져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발화할 가능성이 커져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본 연고진이 수컷 생쥐의 세포로 난자를 만들어 수컷 2마리 사이에 새끼를 낳는 데 성공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고진은 수컷쥐의 피부세포 성염색체를 조작해 난자를 만든 뒤 또 다른 수컷의 정자와 수정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2,000톤의 바닷물에 섞여 있는 단 한 방울의 방사능 오염수도 검출할 수 있는 검사 능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완전히 섞인 삼중수소 측정에는 두세 달이 걸려 일본 정부의 방류 전 사전 처리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지원 서비스를 앞으로 장애인 스스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는데 내년 지자체 시범 사업을 한 뒤 202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선 혁신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이츠는 온실가스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육식을 중단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계절을 앞서가는 포근한 날씨가 계속돼 남부지방에는 토요일 낮 기온이 27도까지 예고됐습니다. 따뜻한 날씨는 좋지만 기온이 올라가면서 건조 현상이 더 심해져 산불의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고온 현상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며 15년 만에 3월 최고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이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주말까지 남부 기온이 크게 치솟겠습니다. 대륙 쪽에서 달궈진 고온의 건조한 공기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을 보인 곳이 많았는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 특히 남부지방은 27도까지 기온이 치솟으며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 습도는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하겠고 산림에서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발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담뱃불이나 쓰레기를 태운 불씨가 인근 산에 옮겨 붙을 경우 수십 초 만에 불길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는 주말까지 이틀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은 휴일쯤 전국적으로 단비가 내려 산불이 잠시 주춤하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산불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크게 줄이거나 육식을 중단한다고 해서 기후변화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이츠는 지난 1일 인도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롭게 개선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기술 혁신이 훨씬 가능성 있고 생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도인과 미국인이 모두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현재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지금과 같은 양의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탄소 배출에 의해 발생하는 온난화는 대부분 부유한 국가에 의해 야기되는 데 비해서 적도 인근의 저개발 국가나 증진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엄청나게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지원 서비스를 앞으로 장애인 스스로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와 급여를 지원받는 방식 대신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업 모델을 가다듬어 내년 지자체 시범 사업을 한 뒤 2026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내 치매 환자는 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낫기 어렵고 오래가는 병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지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모여서 편안히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절친한 사이로 보이는 여성들이 내립니다. 향이 좋은 커피를 예쁜 탁자에 놓고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마치 카페 같은 이곳은 사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5명 안팎씩 구성원이 꾸려져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이제 입장이잖아.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어갖고 한 1년은 내가 여기 와서 맨날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지만 이제 공감하고 그러니까 좋아갖고 참 이 모임이 나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치매 환자를 보살피느라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레 공감의 맞장구가 나옵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인정받는다는 느낌에 대화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양반요, 첫째는 아주 나가서 잊어버렸는데 죽겠어. 정말로 많이 잊어버려요. 한 달이면 한 10번도 더 잊어버려. 그러면 그거 다 10번이 뭐야. 와서 얘기하고 나면 며칠 동안은 스트레스가 풀려갖고. 텃밭 가꾸기나 공예와 미술 등 잠시 일상과 다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텃밭도 하고 이게 뭐 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좀 기분이 풀어져요. 이런 걸 만지고 그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이 지원센터는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게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서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자조 모임이나 기타 자연스러운 모임을 갖게 해서 서로 간에 위로가 될 수 있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호자가 쉬는 것이란 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지원책도 더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과학자들이 수컷 생쥐의 세포로 난자를 만들어 2마리의 생물학적 아빠쥐 사이에서 새끼를 낳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수컷의 세포로 생식이 가능한 난자를 배양한 첫 번째 사례로 불임 치료나 동성 커플이 생물학적 자녀를 얻을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구진들은 10년 안에 인간 남성의 세포로도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하야시 카즈이코 오사카대 교수가 런던에서 열린 인간 유전자 편집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수컷쥐의 피부 세포를 취해 줄기세포 상태로 만들고 Y 염색체를 제거한 뒤 X 염색체를 복제해 붙여 암컷 성염색체인 XX로 변환시켰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배양된 난자를 정상적 정자와 수정시켜 약 600개의 배알을 얻었고 이것들을 대리모 쥐에 착상한 결과 새끼쥐 7마리가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은 복잡한 컴퓨터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매끄럽게 구현해줄 특수한 처리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카이스트 연구진이 2D 이미지를 3D로 바꿔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또 이를 구현해줄 초고성능 인공지능 이 반도체까지 내놔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5위 기술이 AI 반도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기술일까요?
네, 먼저 물체 주위를 돌면서 영상을 찍어서 인공지능에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영상 속 이미지 100여 장을 학습해서 3D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게 딥러닝 3D 렌더링 기술, 그러니까 너프 기술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엔비디아 등이 개발에 힘쓰고 있는 차세대 유망 기술입니다. 네. 카이스트 연구팀은 너프 알고리즘을 단순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진을 볼 때 중요한 물체에만 집중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이 공간을 입체로 인식하는 원리를 모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해서 너프를 구동했더니 1초당 100여 프레임 속도로 매끄러운 3D 모델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널리 이미 쓰이고 있는 GPU에서 3D 렌더링을 구동할 때의 속도와 비교를 해보면 1000배 가까이 빨라진 겁니다. 또 에너지 소모도 GPU 대비 26,00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메모리 사용량도 180분의 1 수준으로 적어서 초대용량 렌더링의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기술과 반도체를 이용하면 건물이나 건물 내부를 전부 렌더링해서 정밀한 3D 지도를 구현할 수 있고요. 또 실제 세계를 메타버스 세계로 그대로 옮기는 기술에서도 속도나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AI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앞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날씨가 풀리면서 어느새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모기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집니다. 네. 이 물리면 가려울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까지 옮길 수가 있어서 이 모기를 박멸하기 위한 연구가 과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모기 유전자를 변형하는 방법이라던가 모기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방법 등이 점점 실험실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남미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대규모 모기 박멸 실험이 시작돼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다양한 모기 박멸 실험을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엔 어떤 기술이었죠? 네, 이번 실험은 국제 원자력 기구와 유엔 산하 기구 등이 공동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수컷 모기의 방사선을 쪼여서 불임으로 만들고요. 또 자연에 풀어서 암컷의 임신을 막는 겁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현지 시각 10일에 이 갈라파고스 제도 산타크루즈 섬의 한 마을에 이렇게 불임이 된 수컷 모기 10만 마리를 풀어놓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실험은 이미 지난해 쿠바 하바나에서 진행이 된 실험이었는데요. 이 모기가 90% 줄고 이후 2달간 댕기열이나 지카 등 모기 매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갈라파고스 제도 실험에서도 이 모기 개체수 변화를 조사를 하고 또 질병 추이나 환경 영향 등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작은 모기가 엄청난 질병을 또 매개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벌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벌의 특별한 행동에 대한 연구가 나와서 주목받았습니다. 이 영국 퀸 메리대 연구진이 호박벌이 다른 친구 벌의 행동을 보고서 따라하는 학습 능력을 갖춘 사실을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동그란 상자를 만들고 이 빨간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밀거나 이 파란 손잡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설탕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을 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벌 한 마리를 훈련해서 설탕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다음에 벌 군집을 데려와서 훈련을 받은 벌이 설탕물을 먹는 방식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벌 군집의 98.6%가 시범을 보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상자를 열고 설탕물을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시범을 보여주지 않은 벌 군집은 상자를 여는 성공률이 5%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곤충 군집 내에서 새로운 행동이 어떻게 확산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이 호박벌이 기존에 생각됐던 것보다 새로운 행동 양식을 빨리 익히고 또 환경에 빨리 적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네, 참 벌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라져가는 벌을 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주에 막을 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23 소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MWC에서는 5G 이동통신 기술을 넘어서 6G나 7G 기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6G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5G보다 50배 정도 빠르고요. 또 7G는 이것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빨라진 통신에 어떤 서비스를 담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네. 이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인공지능 신기술과 또 로봇 기술, 메타버스 서비스가 대거 소개됐습니다. 이 SK텔레콤은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AI 순찰 로봇 등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이 밖에 5대 사업 영역에 모두 AI를 적용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네. 또 KT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과 방역 로봇 등을 선보이고 또 정식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LG U+는 산업 현장 전체에 LTE나 5G 기반 서비스 로봇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우리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도 이 MWC에 참석을 해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선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최신 기술을 이 지역의 4차 산업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 앞으로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우리 시각으로 지난 9일 새벽 발사될 예정이었던 세계 최초의 3D 프린팅 로켓 테란1이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가 중단됐습니다. 이 미국의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요, 로켓 2단의 추진제 온도 문제로 발사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로켓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2일 새벽 3시에 다시 발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연료 탱크와 엔진 등 이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제작했고요. 네. 또 로켓의 연료로는 이 처음으로 액체 천연가스를 적용했습니다. 이 부품 수도 기존 로켓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요. 또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로켓은 우리 시각으로 이제 오는 12일 발사되니까 그때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도 이 우주 발사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에도 연기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됐는데요. 유독 좀 실패 소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유독 이번 주가 좀 그랬습니다. 지난 9일에는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한비 TLV의 시험 발사를 또 연기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기상 악화와 기술적 문제를 겪으면서 연기를 거듭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카운트다운을 하는 도중에 중단이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7일에는 일본의 차세대 우주 발사체 H3가 발사에 실패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H3가 발사된 후에 2단 우주 발사체 엔진이 점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 일본의 우주 발사체가 연이어서 실패 소식을 전해온 한 주였는데요. 이번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이 재도전에서 또 좋은 성과를 보여줄지가 주목됩니다. 네, 저는 3D 프린팅으로 만든 로켓 발사가 가장 관심이 갔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이번에 잘 준비해서 다시 잘 쏘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원전 사고 이후 매일 늘어나는 원전 오염수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일본 정부는 올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요. 예, 우리 정부는 해양 환경 방사능 분석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분석 기술은 2,000톤의 바닷물에 섞여 있는 단 한 방울의 방사능 오염수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 원전 폭발로 녹아내린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매일 150톤의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이용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한 뒤 남은 물을 저장 탱크에 보관 중입니다. 1,000개가 넘는 저장 탱크 용량은 이미 97%까지 가득 찬 상태. 이에 일본 정부는 처리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해저 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정화 과정을 거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잔류하고 삼중수소와 탄소14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을 방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약수통. 우리나라 연안에서부터 멀게는 300km 밖에서 떠온 바닷물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분석실에서는 세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 바닷물 속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은 국제 수영장 규격인 2,000톤의 바닷물 속에 방사능 오염수가 한 방울만 있어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의 정밀도를 갖췄습니다. 지금 현재 해수종 삼중수소 분석 가능한 농도 수준은 국외 타기관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수준보다 10배 정도 더 낮은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물에 완전히 섞인 삼중수소를 분리해 농도를 측정하는데 두세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미 최신 장비를 쓰고 있어 지금보다 시간을 더 줄이기 어려운데 오염수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얻는다 해도 최소 2달 전 해수 상태라는 점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국제사회에 밝힌 대로 방류전 처리를 제대로 하느냐와 그걸 얼마나 확실히 감시할 수 있는지가 국제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업체인 ASML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 회사의 9세대 장비도 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리에 슈라이네마흐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라이네마흐 장관은 무역 상대인 중국이나 자국 업체인 ASML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으나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 노광 장비 기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이유로 국내 안보적 필요성을 들며 이 기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통제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ML은 세계 유일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업체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9년 ASML이 중국에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전 세대인 심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을 허용해왔습니다. 슈라이네마흐 장관의 언급은 결국 ASML의 심자외선 노광 장비 중국 수출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SML은 슈라이네마흐 장관 서한에 대해 심자외선 장비 수출을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 내에 상당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일본 역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은 이르면 이번 주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최신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출 통제 확대 방침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네덜란드가 행정수단으로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제한하고 간섭하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해외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는 웹툰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해외 26개국의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K 콘텐츠의 해외 소비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웹툰과 화장품 부분이 28.6%로 가장 많았고 드라마가 28.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년 조사 대비 한국 문화 콘텐츠의 소비 비중이 전반적으로 다소 감소한 가운데 웹툰은 6위에서 1위로 뛰며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문체부는 콘텐츠 접촉 경로가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웹툰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진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독신 여성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형 금융회사 웰스파고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지난 2021년 미국 여성 중 독신 비율이 52%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혼과 사별 등을 제외하고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성 수가 지난 10년간 20% 증가해서 독신 가구가 급증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미국 연령의 초혼 연령도 높아져서 지난 2001년 25세에서 2021년 28세로 3살 늦춰졌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혼 여성의 소득이 미혼 남성의 92% 수준에 머물렀고 이에 따라 소비 역시 남성의 9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자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긴급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피해 임차인들은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갚아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 A씨가 지난달 말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모임과 시민단체는 A씨를 추모하며 정부 책임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책임져라!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피해 임차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의견을 수렴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했던 긴급 지원주택을 선납 없이 월세를 매달 내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크기면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줍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립니다. 경매나 공매로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아 1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등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명당 최대 3번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들을 운영하면서 손톱 및 가시 같았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늦었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보증금 채권이나 피해 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거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피해주택 매입 정책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5,70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 1,000억 원대로 증가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교역한 결과를 종합한 성적표인 지난 1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 더해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45억 2천만 달러 적자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11월 2억 2천만 달러 적자에서 12월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추락한 겁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74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게 컸습니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43.4%나 줄어든 게 뼈아팠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도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여행 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로 증가한 반면 운송 수지 흑자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나마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배당 수익이 늘면서 충격을 줄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부터 2차 전지와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중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다며 이후 지표는 개선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2월에는 그 규모가 53억 1천만 달러로 73억 4천만 달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상품 수지가 상당폭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들쑥날쑥 성적표는 이어질 수 있지만 올해 경상수지가 연간 2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거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자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공무원들까지도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 취업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지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자 수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뜬 지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현직 공무원이나 직장인까지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릅니다. 여기는 그래도 남들이 생각해 주는 것만큼 그래도 연봉도 좀 높고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고 가장 좋은 건 또 복지가 좋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아마 그런 기준으로 많이들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규모를 대폭 줄이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용 등용문이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게 현실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 자기소개서부터 필기, 면접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수생이나 N수생이 늘어나는 것처럼 취업 시장에서도 그런 N수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취준생들도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딱 있는데 그 직무가 잘 안 맞으면은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재취업 준비생들도 늘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이른바 MZ세대를 대상으로 직업 가치관을 조사해봤더니 연봉과 워라밸이 직장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지만 지금은 근로소득과 시간이 가장 중요해진 겁니다. 회사의 그런 안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제가 일하는 곳이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개인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 가치관을 쫓아 재취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달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시작한 반값 한우 할인 행사를 이번 달엔 대형 마트들이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한우 도매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한우 농가가 위기를 맞자 유관단체가 도소매 가격 연동제를 확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농협 하나로마트 한우 반값 할인 행사의 바통을 대형마트가 이어받았습니다. 시민들은 더 편리하게 반값 한우를 살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우를 가격을 싸게 좀 사가지고 가족과 함께 잘 먹겠어. 올해 이제 행사가 좀 많아졌는데 좀 소비자로서는 어떠신가요? 소비자는 좋죠. 세일 많이 하면. 그렇군요. 하나로마트의 반값 한우 행사에선 계획된 물량인 400톤을 훨씬 넘은 568톤이 팔렸습니다. 이 대형마트는 한우 반값 할인 행사 대상을 기존의 국거리 불고기에서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는 이번 주말 봄 피크닉에서 먹기 좋은 등심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른 대형마트도 일주일간 평소 3주치 물량인 한우 전 품목 60톤을 40% 할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한우 도매값 하락세가 여전하고 소비자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심지어 도매값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 농가와 대형마트, 소비자 단체가 함께 도소매 가격 연동제를 확산하는 상생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가격도 내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생산 가격이 도매 가격이 내려가면은 결국은 소비자 가격도 연동성이 있어서 소비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유통구조를 한번 투명하게 바꿔보자는. 농협은 인하된 도매 가격으로 한우를 유통하고 전국 1,500여 개 하나로 마트에도 권장 판매 가격을 매주 공개하며 연동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업자가 사기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사비를 미리 달라고 한 뒤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인데요. 네,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추가 범행 신고가 이어지고 피해 규모 역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던 A씨는 지난 2월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인테리어 업자 이모 씨와 계약했습니다. 계약금과 공사비 명목으로 모두 1,260만 원을 입금했지만 철거 이후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전화했더니 몸살 났다고 그러고 막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자기가 정신이 없다. 그러고서는 안 들어오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결국 A씨는 다시 돈을 주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지난 2일에 개업할 예정이었던 이곳 사무실은 아직도 횡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E씨에게 돈을 떼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여 명이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다 지난달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에 E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고 A씨 같은 추가 피해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데 좀 공권력에서 이런 것들을 이게 사기치지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는 발주자 10명에 시공업자 20명까지 모두 30명. 피해액은 4억여 원에 달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충청권을 포함해 수도권과 전북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 60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업자분들까지 합치면 100명도 넘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공사업자가 큰 액수의 돈을 미리 달라고 할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좀 피해 규모가 많거나 상습적으로 비슷한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충남 공주시에 있는 회사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범행 이외에 여죄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장일치로 3연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유효표 2,952표 만장일치 찬성으로 국가주석에 선출됐습니다. 이어진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된 데 이어 이번에 국가원수와 군 통수권자 지위를 확정하면서 3연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국가주석을 3번 연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지난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자오러지, 국가부주석은 상하이방 출신 한정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Hey, oh yeah, okay, I don't know how to get them off, so come on. You can push them off. What the hell? New Ampol employee. 화려한 색깔의 큰 돌을 기둥처럼 일렬로 쌓아 올린 작품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우고 론디노네라는 스위스 조각가의 작품인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단순한 소재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 또 보는 이의 잠재의식을 일깨워내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우고 론디노네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현대 미술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작가라고 하는데 우고 론디노네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스위스 브루넨에서 태어난 우고 론디노네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찍이 방탄소년단의 RM이 이 우고 론디노네를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으로
손꼽아서 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 우고 론디노네는 이탈리아계 이민자였던 부모님을 따라서 스위스로 이주한 1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후 스위스뿐만 아니라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작업을 하다가 뉴욕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2007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스위스 대표로 참가하기도 하면서 인지도를 쌓고요. 특히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과 특유의 과감한 연출로 현대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수많은 비평가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사랑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저도 이 작가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BTS RM 때문인데요. RM이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죠? 네, 맞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RM이 미술에 관심이 많고 또 작품을 소장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RM이 우고 론디노네의 설치 작품 앞에서 찍은 인증샷 때문에 이 국내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미국 서부의 관광지로도 유명한 세븐 매직 마운틴스입니다. 알록달록한 돌들이 쌓인 이 대형 설치물들은 라스베가스로 가는 사막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제작하는 데에만 약 4년이 걸린 거대한 작품들은 2016년부터 전시되고 있고요. 이 전 세계에서 찾아와 인증샷을 남길 정도로 유명해져서 기존 전시 철거 기간이었던 2018년에서 전시 기간이 연장되어서 2027년까지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 설치 작품들은 항상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들러서 관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사방이 모래뿐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형형색색의 대형 돌작품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강렬한 대비가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이 세븐 매직 마운틴스는 사막에서의 인간의 존재를 우고 론디노네 특유의 위트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특히 우고는 자연과 인공을 결합한 작업을 주로 하는데 이 작품 또한 돌이라는 자연물을 인공적으로 쌓아 올리고 컬러 또한 화려하게 표현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아주 그 풍경에 무지갯빛 돌이 있으니까 참 인상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돌을 쌓은 설치물을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나요? 네, 우고 론디노네는 사막 위에 세븐 매직 마운틴스를 설치하기 전에 사실 뉴욕 맨하탄의 록펠러 센터 앞에도 돌을 설치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는 작품의 형태가 마치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또 형형색색의 컬러가 아닌 원래 돌이 지닌 그대로의 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록펠러 센터 앞에 이런 자연물인 거대한 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세븐 매직 마운틴스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대비와 함께 오묘한 조화가 특징입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두 작품 모두 돌을 소재로 한 작품 같은데요. 우고 론디노네가 자연물에 주목한다고 하신 만큼 또 다른 어떤 소재를 사용한 게 있을까요? 네, 우고 론디노네는 돌뿐만 아니라 태양이나 나무 같은 자연물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방돔 광장에 설치했던 나무 형태의 작품이 있습니다. 썸머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친 올리브 나무를 본떠서 알루미늄으로 주조해서 작업했는데요. 앞서 함께 보신 세븐 매직 마운틴스와 비슷한 맥락이죠. 이 나무라는 자연물을 인공적인 모습으로 치환해서 재탄생시킨 겁니다. 이처럼 우고 론디노네는 자연물, 그중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전혀 다른 인공적인 모습으로 바꿔서 이 관람객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 또 시간이나 영혼에 대한 사유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네, 왜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자, 수천 년 된 올리브 나무를 소재로 만든 작품, 여기까지 잘 봤는데, 자, 또 어떤 대표작이 있을까요? 네, 우고 론디노네가 이 태양을 주제로 한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설치 작품이 아니라 평면작입니다. 네, 선 시리즈인데요. 이 캔버스 안에 원의 형태가 반복되면서 여러 색상들이 조합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 시리즈마다 동심원의 형태와 색상의 조합이 다른데요. 우고 론디노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면서 그 안에 아름다움과 공포, 신비와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우고 론디노네가 국내에서도 전시를 여러 차례 했었다고요? 네, 국내에서는 국제갤러리를 통해서 3번의 개인전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특히 3번째 전시는 국제갤러리 서울점과 부산점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우고 론디노네는 자신의 작업뿐만 아니라 전시 기획을 잘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는 게 우고의 전략 중 하나라고 하거든요. 이 자신의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동선에 직접 개입해서 관람자가 작품 사이를 어떻게 이동하는가,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눈과 귀로 무엇을 느끼고 또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갤러리와 함께 깊게 고민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개최됐던 개인전에서도 우고의 돌 설치작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이 수녀 그리고 수도승처럼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우고 특유의 컬러풀한 색채 조합으로 대비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 돌 위에 작은 돌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사막의 세븐 매직 마운틴스나 록펠러 앞에 돌 설치물과는 또 다른 약간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있으면서 또 너무 무겁지만은 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작은 석회암을 본떠서 청동 주물로 제작해 작업했는데요. 이 거의 3m에 육박하는 대형 작품이어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압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우고 론디논에는 40여 년의 작가 인생 동안 끊임없이 시도와 어떤 과감함으로 보는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 실제로는 나서지 않는 조용한 성격이라고 알려졌지만 작품만큼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또 색채가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고 론디노네의 그 작품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보면서 좀 힙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유명 브랜드들도 러브콜을 많이 보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또 작품 또한 굉장히 다채로워서 해외 유수의 브랜드들이 우고 론디노네에게 협업을 굉장히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최근에는 국내 대표적인 작가죠. 이 박서보 화백도 이 콜라보를 진행했던 루이비통의 아티카 피신 협업에 이 우고 론디노네도 함께 했었거든요. 이 우고 론디노네가 자주 사용하는 형광빛의 컬러를 모티브로 해서 이 아티카 피신 백을 만들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우고 론디노네가 영화의 캐릭터죠. 이 할리퀸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합니다. 할리퀸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토대로 아티카 피신을 작업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방을 만드는 데에만 100시간 이상의 수작업으로 총 15,000개의 비즈를 직접 수놓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장인 정신이죠. 또 가방의 손잡이는 무지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우고 론디노네가 동성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무지개를 통해서 통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성 정체성의 자유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우고의 작품들처럼 이 콜라보 역시 특유의 위트와 자유로움 또 개성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론디노네의 작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트렌디하고 또 자연을 넘어서 그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치나 아름다운 신비로움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은데요. 저도 꼭 한번 실제로 보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이재우 교수가 미국 화학공학회 2023년 석학회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이재우 교수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배출가스를 부가가치가 높은 탄소 재료로 전환하는 공정기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학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카이스트는 지난 2012년 이상엽 연구부총장이 2013년 이재영 겸직 교수가 미국 화학공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임됐다며 이번 이재우 교수의 선임으로 총 3명의 교수가 석학회원으로 선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내 최초 데이터 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생산과 유통,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에 대한 측정치를 평가 모형에 따라 가액, 등급,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데이터 산업진흥과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을 지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한 중남미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 중남미 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기술 변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중남미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영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과학영재 창의연구 500개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분야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총 8개이며 연구 유형은 자율주제 R&D, 지정주제 R&D, 글로벌 협력 R&D 등 5개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글로벌 협력 R&D는 한국과 미국 과학 영재들이 함께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 연구 문제를 도출하고 탐구할 예정이라고 창의재단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회영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첨단 분석 기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자칫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방류전 처리를 제대로 이행하는지가 관건인데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감시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우리 정부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